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이건 이제 그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뭐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E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E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총리를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가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UAE가,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네,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바입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예.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행.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예, 국내에서는 홀대론 계속 제기되고 있죠. 해서,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이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무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네. 이름이 길수록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신 거죠?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묻고요. 워낙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이 홀대론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보도가 나왔고, 네. 그 홀대론의 근거로 제시한 그 사건들,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직접 가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 나오실 거니까. 홀대 당하셨어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안 나오시니까 같이 가신 분 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차관이 나와야 되는데 차관 보가 나왔냐. 네. 쿵시 안유. 예. 네. 차관 보가 나왔다. 이거부터 홀대다.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된 사안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드 문제로 정말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식도 제대로 못 치는 그런 상황에서 무거운 부담감을 감고 가는 정상 외교의 길이었습니다. 예.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는데 결국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 굴욕 외교가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아니 사드 철회 안 했는데 이렇게 관계 정상화하면 되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올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것 자체부터가 성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베 신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진핑과. 안 해주잖아요. 시 주석이. 예. 그런데 물론 차관급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다웨이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차관 보지만 실제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고 아주 왕이 이 외교부장이 일본 대사할 때 같이 데리고 왔던 핵심 측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출신이에요. 조선족 흥룡광석 출신입니다. 아하. 나는 우리 기자들이 홀대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 동포 출신으로 외교부 최고에 오른 이 쿵센유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 기사 한번 제대로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배려가 있고 또 13일 합의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우리 난감표 차장과 함께.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인물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높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신가 봅니다. 중국에서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홀대론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글쎄요, 그 홀대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홀한 환대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쓰던데. 황홀한. 네, 정말 중경에서는 정상회담 전까지는 사실 저도 약간 예. 분위기가 경계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중경에 가서는 정말 황홀한 환대를 홀대라고 어떤 네티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던데 실감이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직접 겪기로는 홀대는커녕 환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또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걸 먼저 다 얘기하고 이제 다른 얘기하죠. 소위 이제 혼밥 이거는 저희가 그 교민 한 분과 저희가 그 2부에서 연결도 했었는데 이 혼밥이 우리나라에서는 혼밥이라고 보도했던 서민 식당에 가가지고 서민들이 먹는 음식 먹은 거 이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저거 봐라. 외교 관례에 따라 이제 고위급들과 같이 오찬을 해야 되는데 오찬을 안 해주니까 가서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프레임이에요. 이 혼밥 프레임이라는 게. 실제 이 서민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것은 어떤 반응을 현지에서는 불러일으켰습니까?
사전에 다 계획 준비된 거고요. 중국 네. 당국과도 합의가 돼야 그 가는 거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빈 방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다 이미 합의가 돼서 그 장소를 정해 갔고요.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우티아오라고 이렇게 튀김처럼 길쭉한 거 이거 먹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우장이라 그래서 이 콩국물 먹는 거다고. 예. 잼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음식. 부침개 같은 거를 예. 먹습니다. 근데 아침 이거, 식사. 예, 아침 식사에 중국 일반 서민들 하나는 서민들의 일반적 식사인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같이 한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지금 웨이신을 통해서 중국 친구들과 많이 예. 지금도 뭐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됐고 아주 그 효과 만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국 방문이라는 게 간부들과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13억 중국 인민들의 가슴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정말 100% 성공한 정말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네. 그 얘기, 그러니까 요 소위 이제 중국 서민식당에 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본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나 혹은 뭐 정보 관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의원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교수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성공적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 우리나라 왔을 때 혼밥했잖아요. 공식 만찬 한 번 하는 거지 계속 밥을 먹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낙연 총리한테 밥 먹자고 그랬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에 가서 국밥 먹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칭찬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도대체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볼 정말 이 언론의 차이고 저는 근데 이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형형색색의 한복 패션을 자랑을 했잖아요. 9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매번 행사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뭐 제가 이 사진도 가져왔는데 뭐 대통령 기사도 보고 오셨네. 9벌이 가진 의미 뭐 중국어 패션 뭐 화려한 중국어 실력 빨간 옷을 입는 것은 투자 활성화의 상징 박근혜 트레이드 마크 되나 뭐 거의 용비어천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중국 일반 시민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모습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의도적인 거죠. 예, 그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 먹었으면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했겠죠. 났겠죠. 예, 그걸 우리가 혼밥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 쳤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친다든가 하는 게 이게 외교 결례 아니냐. 이것도 크게 보도됐어요. 네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아보니까 사실 먼저 대통령께서 반갑다고 이게 툭툭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버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건방지게 왜 외교부 장관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것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였고 저도 시진핑 주석이 저를 치지는 않았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요? 손 팔뚝꿈치를 이렇게 하면서 좀 친근함을 표시했고. 가오싱 뭐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별일 아닌데 지금 크게 부풀린 것이다.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나 외교부 부국장한테. 네. 중국 외교부. 제가 시진핑 주석 이거 팔꿈치 만든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중국에서는 전혀 말이 없다. 아주 친근함의 표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대통령의 팔을 만진 것을 두고 우리는 외교 결례라고 했는데 이거 전후 사정은 대통령이 먼저 툭툭 쳤고 반갑다고 예. 그랬더니 이제 화답한 것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툭툭 안 쳤는데 내가 툭툭 쳤는데 그거를 거꾸로 중국에서는 이거 외교 결례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말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원래 왕이 부장이 이해찬 총리님한테 물어봤더니 본인한테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 국빈 만찬 많았을 때 등 두들겨 줬어요. 왕이 부장. 반갑다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베 신조 총리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만났는데 그때 뭐 툭툭 쳤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툭툭 친 거 가지고 외교 결례라고 보도된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제 뭔가 잡아낼 거를 끊임없이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제가 기자라면 야 왕이 부장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툭툭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해 한중 관계 풀리나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생각이 없다 보니까 보수 매체들이 이것도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 매체들이 주로 문제 삼는 포인트들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왜 각각 발표하느냐. 이 각각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이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국민들께서는 이런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역지사지로 이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랬고 황교안 총리한테도. 근데 이런 통보도 없이 바로 이게 배치되면서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둬들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이미 지금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논리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 정상화하면은 자기 말을 뒤집는 게 되죠.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강경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 성과도 없이 왜 국빈 초청을 해서 이걸 하는 거냐. 중국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국교 정상화, 뭐랄까요, 관계 정상화를 하는 이런 정상회담을 해주는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 내부 여론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강경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만든다 그러면 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드를 또 언급하면 우리 언론이나 보수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다 배려의 차원이라고 봐야죠. 서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양국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각각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반대파로부터의 목소리가 나오고 다시 이 회담의 성과를 또 물타기를 할 테니 서로 하지 말자 그렇게. 그래서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양국 관계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봉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구동 존의의 자세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합의문을 하지 않고 이것 자체를 푸는 오히려 우리 측에 대한 배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 주석이 실제 공식 회담에서 사드란 말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불편했다는 거죠. 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러. 딱 한 줄 했습니다. 한 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다. 양국 간의 불편한 사안들을 양국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그 지점을 짚어서 공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한 것이다. 반대 세력이 아니라도 시진핑 본인 자신도 자기 논리적 모순이죠.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철회되지 않으면 뭐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했다가 그거 철회 안 됐는데 그걸 묻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담이 훨씬 큰 거죠. 중국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사실 제가 요 몇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악의적인 사안은 악의적인 프레임은 혼밥인 것 같아요. 혼밥. 대접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 봐라. 저 대접도 못 받고 주요 고위 관계자들 만나지도 못하고 서민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악의적인 거죠. 고위들 다 만났죠. 시진핑 주석, 리거창 총리, 장 도장 뭐 다 만났고 특히 저는 시 주석과의 만날 때 자세히 그 표정을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이 만날 때 표정이나 악수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그 사진 한 컷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표정이 확 밝았고 또 두 분이 풍리한 여사 이쪽 김정진 여사 양 두 부부가 같이 그 음악회를 같이 관람해서 5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왕이 부부장 얘기하시니까 외교의 헤드죠, 중국에. 왕이 부장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을 때는 툭툭 치는 거 대신 한 손 악수했거든요. 그게 나은 건가요? 더 나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좀 결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게 다 프레임이다. 근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아베 총리 만나서 깍듯이 절도 하고 아주 예의를 지킨 것 같은데.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셔가지고. 너무 과곡이 아닌가. 저도 사진을 봤는데
아베, 이게 보니까 일본이 잘하는 짓인데, 아베 신조 총리가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의자가 아베 신조 총리가 앉은 의자가 더 높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앉은 의자가 더 낮아요. 예. 1인용 소파가. 왜 이렇게 했나 싶은데 하여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 인사할 때 아베 신조 총리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거의 안 숙인 것 같고요. 일부러. 정세균 의장님이 그 아베 총리 만날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김경호 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면 안 만나겠다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의자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밑에 간부들이 진정한 뭐 자주 외교, 당당 외교를 하면 그것부터 챙겼어야죠. 아, 그 의자를 똑같은 걸로 안 하면은. 안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저 정세균 의장 때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만났습니다. 아, 처음 알았네요. 근데 네. 홍준표 대표는 그걸 몰랐거나. 몰랐죠. 공부를 안 한 거죠. 밑에 혹은 요구를 참모들이. 안 했거나 알아도.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도 그 의자가 유명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이번에 바꿨나. 네. 안 바꿨더라고요. 그냥 낮은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한 사람이 푹 꺼져 보여요. 네. 높이 보이고. 아베 총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렇습니다. 실제 사진. 그거 의도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인사할 때 아베 총리는 일부러 인사를 안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너무 깊숙이 인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틀림없이 인사를 의도적으로 까딱할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에 가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가서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그 외교가 과연 적절한 외교인지. 아직 뭐 하도 사소한 걸 지금 따지길래 저도 사소한 걸 좀 따져봤고요. 자, 그러면 그 위원장으로 하셨으니까 경제협력위원장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기업인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기업인들의 한국 기업인들 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네. 한국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잘 됐다는 반응이죠. 사실 대통령께서 이 연내에 이걸 풀어줄지 기대를 못했어요. 다들 암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뭐 이미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간 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연내에 방문을 해주니까 정 울려 그래요 정말. 뭐 감동에 젖어가지고 저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요? 예. 과장하시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 정말 하도 홀대로 나오니까 지금 과장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안 팔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기선 현대자동차 그 부회장 만났더니 한 30% 이상 매출이 이제 줄어가지고 엄청 어려웠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중경까지 가셨으니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중국 내에서 기업들이 어려워진 상황들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많이. 벌써 한류 스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 장학금부터 유학생들의 장학금도 지급된다고 그러고 뭐 각종 분위기가 바로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창 총리가 기대 이상으로 전면 회복을 하겠다라고 전면 회복 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약속을 혹시 의원님한테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마치 본인이 약속받은 것처럼. 그런 약속하는 장면을 봤다. 이거죠. 예. 자, 그건 이거만 없습니까? 좀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국내 언론이 보도했던 건데, 이제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천명한 3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 MD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과는 다르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야 한다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핵공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와간 이 3불에 대해서 이것을 중국 쪽에서 공식화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가기 전에.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뭐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후는?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저희 정부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MD 체제 안 들어간다. 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안 간다. 예.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주장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김관진 장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마다 예.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제와 상관없다라는 상관없다고 게 했었죠.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철학이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중국이 신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급이 안 된 것이고 우리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군사적으로 종속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과연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만찬이 없었다. 만찬? 예. 마지막에 만찬 행사를 하긴 했는데 만찬 행사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건 어떤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시다시피 남경 대학살 80주년 기념식으로 전국이 추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사드 배치 문제가 합의가 안 됐는데 성대한 만찬을 공개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경 대학살 문제도 있고. 남경과 그리고 사드가 공식적으로 철회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 관철됐다. 이게 아닌데 무슨 축하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그 만찬을 이제 늦게 공개가 되고 잘 전체 장면이 카메라도 못 들어오게 했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올 때는 왜 그랬냐 그러는데 트럼프 미국과 관계는 좀 특수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뭐 그거랑 그 뒤로는 이제 쭉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됐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기해서 뭐 북한이 참여한다든가 또는 뭐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 기해서 한국에 온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북한 문제, 그 남북 문제의 해빙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계획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보십니까? 얘기가 잘 됐습니다.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또 한반도에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계올림픽 참석하는 문제는 3월 3일부터 평창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는 문제는 3월 3일부터 양회라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 19차 전당대회는 당 주석을 뽑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정치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연말 안에 방문하신 것도 평창을 배려해서 한 면도 있고 또 양회 전에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최고위층을 보내겠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줬고 저는 이제 분위기를 잘 만들면 또 마지막 폐막식 때는 차기 개최국의 대표로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직접 풀어내야죠. 제 말은 지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을 안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잘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 북한에 대한 지금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완전 최악의 지금 관계에 빠져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래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북한이. 원래 잘 안 들어요. 사실. 원래 안 들었는데 지금 뭐 또 최악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거나 압박하거나 해서 북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중국과 우리 한국한테만 압박을 넣어라.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이것은 해결을 위한 분위기나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전국적 해결 주체는 미국이다. 북미 간의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틸러슨도 그런 북미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말을 바꿨어요. 조건 있는 대화로. 예. 또 바꾸겠죠. 이거 몇 번 바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중국 분위기는 어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하도 짜잘한 것들을 10일 만에 넣어서 짜잘한 걸 많이 여쭤봤는데 우리 언론들이 왜 이렇게 홀대로운 프레임에 올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한중 관계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언론들이 자살골 넣지 말아라. 우리 동아시아컵 4대1로 우리 팀이 이기는데 말이죠. 왜 자살골을 넣으려 그러냐고요, 이게. 그 정말. 중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죠. 왜 한국 언론은 자살골을 넣고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나는 중경 임시정부 가서 그 계단에서 그대로 그 같이 연출해서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눈물 나진 않으셨죠. 독립 지사들을 만나면서 목이 가슴이 메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건 처음이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늦어도 너무 늦었죠. 마지막 임시정부. 예.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확실히 쓴 글들을 내가 다 읽어보니까. 중국어도 그렇게 읽을 줄 아십니까? 제가 중국어로 강의도 옵니다. 그런데 중국 제가 깔때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 이미 중격을 간 목적을 중국 언론이 분석하기를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이 남경 대학살 기념식에 우리 노영민 대사를 일부러 공항에 안 나오고 파견시킨 것. 예. 그다음에 중경 임시정부 가서 항일 투쟁의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 예.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건립된 문재인 정부가 100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정말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네. 감격스러운 해우입니다. 이것에 그리고 정말 거기 중경에서 항일투쟁 국민당 정부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네. 공산당도 나중에 만났고요. 그 항일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경에서 그거를 대통령이 참석한 것 자체는 한중 관계의 완벽한 복원, 인민들의 가슴을 완전 열게 만든 최종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경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였어요. 홀딱이.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머로 준비하신 것 같은 너무 썰렁해서 웃깁니다. 그 사진 연출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 임시정부 네. 마지막 임시정부죠. 그때 요원들이 그 임시정부 인사들이 쭉 계단에 서서 찍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그 장소 그대로 가서 대통령이 그 찍은 사진은 이 대단한 연출이다 생각했는데 그거 의원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죠? 탕모의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를 그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거죠? 네네.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은 담당하시는 거죠? 예. 중국과 러시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직접 모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 뉴스공장의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김현건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다 하면 정말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지난주에 아니군요. 3주 전이군요. 이 구제역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소대지가 묻혔고 여기에 무려 3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 3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 이전 정권 다 합친 것.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몇 배가 더 많다.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실력이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때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그렇죠.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투입된 액수를 비교해 보면 몇십 배라고 하셨죠? 그때 이제 4개 정부에서 들어갔던 돈의 총액의 70%를 이명박 정부에서 썼고, 나머지 18%를 박근혜 정부에서 썼고, 그러니까 88%를 두 정부에서 쓴 거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금액의 3%밖에 방역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방역 기술이라는 건 점점 축적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병은 똑같고 예. 예. 병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병도 이게 발전을 하죠. 물론 바이러스가 하겠지만 진화하니까. 예. 예, 진화하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구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3% 정도 비용을 쓰던 것을 예. 이게 70% 이상 한 정부가 단독으로 다 쓴다는 게 이게 기술 부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봤더니 미국 쇠고기가 엄청나게 예. 수입량이 늘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는 훨씬 많이 그때 죽었어요.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이었던가요? 그렇죠. 330만 마리 정도를 매몰 처분을 했는데 예. 대한민국의 총 돼지 마리가 10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 총 돼지의 3분의 1 정도로 묻었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예. 엄청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지난 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한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돼지 얘기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예. 돼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방송을 듣고 돼지 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돼지 주식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공장장님이 이건 분명히 누가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그랬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기획이 된 가능하냐.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했는데. 그때 돼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돼지 선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이입에서 보군요. 어떻게 해 먹을까. 진짜 우리 공장장 촉이 대단하다. 네,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전. 네. 이게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관점에서 바라봐서 쳐다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는 주식 시장이거나 혹은 수입상이거나. 근데 돼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만 있었어요, 이게 돼지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선물. MB가 2008년도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 뒤인 2008년 7월 달에 돈육 선물 시장을 선물을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네. 그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고요. 예.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 없어져요. 예, 거래량이 2012년 없어서. 이후에 예. 거래도 전혀 없고 사실상 폐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장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회장이 예. 거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폭삭 망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우연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돈 벌 수도 있거든요. 돈 장사꾼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자,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돈육 선물이 뭐냐면요. 일단 그 오일도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뭐 6개월치, 1년치 이런 식으로 선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돈육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매번 팔 때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뒤에 생산될 거를 먼저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네, 미리 파는 겁니다. 네, 미리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이죠. 예. 예. 그리고 육가공 업체도 가공 업체는 계속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 가공할 거를 오늘 가서 맨날 사가지고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내가 가공할 원료를 미리 사놓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는 거니까. 원래 목적은 그거죠. 예. 예. 가격의 급등락에 대비해서 위험의 회피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20만 원의 그 선물을 샀어요. 예. 근데 나중에 가격이 30만 원이 되면 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예. 이렇게 이런 원리로 시장은 형성되고 이것을 투자로 삼는 사람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개인 그렇죠. 투자자도. 예, 예. 예.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인 거죠. 간단하게 그런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예. 이 시장에 일단 장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농협 선물이 했어요. 농협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돈육이니까 당연히 농협 선물이 들어가서 그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기능상. 네. 그런데 농가를 보호하기 예, 위해서. 예. 예. 그런데 또 MB 때 농협이 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늘 농협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김영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상 농협을 중심으로 보시니까 예. MB 때 농협이 다시 여기 등장했네 생각하신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이전까지 농협이 계속 있었지만 돈육 선물이라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거에 관여한 일도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딱 MB가 들어오고 나서 이 일을 했고 MB 끝나면서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고 구제역을 전후로 해서 예. 이 선물 시장의 그 돈육 선물 예. 예.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구제역 터지고 나서 가격이 급등하죠. 아니 전체 대지의 3분의 1이 몰살당했으니까요. 예. 산채로. 예.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거래 형성이 완전히 제대로 돼 가지고 판이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농협이 들어가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시장 형성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시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생각만큼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가격의 급등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익 실현한 사람도 있죠. 있죠. 우리가 예.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건 몰라요. 근데 네. 분명히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그것도 투기적인 이익을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일반인- 선물이 도박에 가깝죠. 예, 도박에 가깝잖아요. 6개월 후를 누가 합니까? 예. 1년 후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구제역 그렇게 터지고 나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가 쫙 되고 시장이 팍 가라앉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 쑥 빠져나가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선물을 안 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꼭 떴다방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네. 최대 피해자는 농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은 계속 그 장을 떠받쳐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는 농협이 봤죠. 그렇게 큰 돈을 손해를 본 건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협, 그러니까 이 돈육 선물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농협이 들어갔고 최초로 돈육이 선물이 올라갔고 그리고 구지역에 빵 터지고 요약하자면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큰 돈을 벌었고 일부는 분명히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그 돈 벌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농협이 조성한 시장. 그렇죠. 농협이 되어준 돈으로 벌었다고 봐도 좋을 그런 구조인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아주 우연히 일치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우연하겠죠. 그림으로 보면 진짜 이거 완전 떴다방이에요. 기획부동산에 의한 떴다방. 처럼 보이는. 처럼 그 모양새가 딱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엔 전혀 아무도 거래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선물을 돈육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지. 뭐 기획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이밍상 너무 이상하다. 매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시점에 주식. 그렇죠. 구제역 관련해서 틀림없이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구제역에 발생하기 이전에
그 주식을 그러니까 매집했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예. 진짜 이 공장장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은 이 구제역 관련주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이때예요. 네. 예, 그때 이제 구제역 그런 얘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구제역 관련주와 관련된 주식들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몇 개 종목에서 네.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주식의 가격의 등락은 구제역이 발생해갖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때 막 치고 오릅니다. 그럼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으면 예, 예. 이익을 보는 주식들이 예, 올라가죠.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네,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그 돈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사고 팔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하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 몇 개의 종목에서 이상하게 가격 등락은 없는데 거래량이 이미 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거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의 등락을 보지 마시고 네.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네. 그 등락할 주가, 그러니까 올라갈 주가를 사전에 매집한 아이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매입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시면 누가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제역 관련주라는 그 회사들이 예. 그 수입육 이렇게 업체들 예. 대형 업체 그 업체나 백신 관련 그렇죠. 업체나 당연히 백신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그 소비가 늘어날 닭고기 예. 이런 쪽이 이제 혜택을 받죠. 예, 그렇죠. 특히 그래프나 이렇게 보면은 가장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쪽은 닭고기 쪽이에요. 네. 예.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지고 예. 대체고기로 닭고기가 나오고 예. 뭐 이런 그 구제 관련주들이 급상승했어요 예. 당시에. 예.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종목에서 네. 매집해 사전에 조용하게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현상이 분명히 신기하죠. 신기해요. 구제역이 알 걸 어떻게 알고. 네.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난 예지력과 운 예. 아니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런 게 있죠. 예. 예, 있어요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구제역이 자연재해처럼 발생했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파묻었는데 실력이 부족인가 참 이상하다.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누가 의도했든 아니든 그렇게 많이 소가 죽고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하면서 쇠고기 수입이 엄청 늘었다. 그게 지난 시간이고 이번에는 이제 돼지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부상 실력의 차이가 참 컸었고 예. 그리고 이게 MB 때 집중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말씀을 하셨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묻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혀 아닐 거라는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부정을 하면서도 들여다보기는 봤는데 보니까 예. 이게 더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이 있긴 있죠. 뭔가 입증하기는 그냥 어렵습니다. 이게 뭐 추측을 하지 않더라도 팩트만 정리를 해봐도 뭔가 이거 어떻게 알고 이랬지? 네.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 네. 그걸 이제 보고하시러 오신 거죠. 오늘은 이상한 거 발견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비교해 주십시오. 실력 부족 탓인가 혹은 뭐 의도적인가를 가눌 때 예. 갑자기 그 방역 실력이 전 정부에서는 높다가 그 다음 정부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단순하게 해 주시면요. 오늘 이제 어젯밤에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이 시점을 비교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AI 때문에 참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 작년 이 시점에 우리가 매몰 처분한 닭 수가 1,900만 마리를 묶고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예. 900만 마리.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몇 마리를 묶고 있는가?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17만 마리를 묻었어요. 닭은 한 마리도 안 묻고 오리만 묻었어요. 그래서 결론. 대통령이 바뀌니까 닭도 행복하다.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근래 들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안들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 KBS 정상화요?
네. 네,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네. 배우 정우성 씨가 KBS 뉴스에 출연해서 돌발적으로 한 이 발언이 화제죠. 예. 생방송 중에 나온 이 발언 이외에도 KBS 노조에 따로 또 응원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새노조 조합원 여러분, 배우 정우성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청자는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또 그로 인해 시청자는 KBS를 외면하고 이제는 무시하는 처지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은 멋지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자, 정우성 씨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KBS 상황은 어떤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KBS 영화 담당 김비치라 기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우성 씨가 이제 KBS 뉴스 인터뷰 중에 KBS 정상화를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는데 이 발언이 나온 전후 배경을 아십니까? 네,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출연이 정우성 씨가 친선대사로 있는 유엔 난민기구 얘기를 하는 걸로 오래전에 잡힌 스케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날 정우성 씨가 KBS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도국 스튜디오가 텅 비어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비슷한 시간에 밖에서 집회도 하고 있었고 보도국 기자들 책상에 전단지들이 다 붙여져 있었거든요. 파업 중이라는. 그래서 아마 분위기를 더욱 느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부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몰랐던 게 누군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주제가 논의된 것도 아닌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생방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다 하셨는데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해서 바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 가서 본인이 돌발적으로 그 발언을 하신 거군요. 네, 제가 영화 담당 기자를 하면서 정우성 씨 인터뷰를 했었을 때 느낀 게 발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념 배우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용기를 내준 덕분에 저희 파업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 힘이 됐죠. 그 정우성 씨 또 다른 영상도 저희가 일부 오늘 좀 전에 이거는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 영상을 받아서 일부 들려드렸는데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240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이어서 릴레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정우성 씨가 광화문 릴레이 발언을 직접 보셨대요. 그래서 이미 뉴스 출연 전부터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직접 영상을 찍어서 새노조에 보내겠다 했고 저희가 어제 광장에서 같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 정우성 씨가 직접 방문한 것처럼 환호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이후에 직접 또 SNS에 올리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좀 파업에 무관심하셨던 일반 분들도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동력을 얻은 기분으로 있습니다. 정우성 씨를 한번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우성 씨가 오늘 나오셨어야 하는데 제가 나와서 그게 단박에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영상 보면서 조합원들이 박수 치는 장면도 제가 봤는데, 네. 조합원들 환호성이 굉장히 컸고, 특히 여성 조합원들 환호성은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파업이 며칠째입니까? 오늘로 110일째를 맞았습니다. 길죠. 110일, 예. 네. 제가 파업 전에는 아침 뉴스 준비하느라고 매일 새벽 4시쯤에 출근을 해서 7시 반에 생방송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주민분들 출근하시는 거 볼 일도 없었고 인사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일 그만두셨어요? 물어보셔서 파업 중입니다 하면
아, MBC에서 일하시구나. KBS 파업은 아예 모르는 거죠, 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MBC가 부럽더라고요. 파업이 이슈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정상화가 되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아, 저희가 110일 동안 좀 상대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진행을 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애청자가 많은 뉴스공장에서 불러주셔서 짧게나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또 기다리니까 정우성 씨가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잭팟이 터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KBS 이사진 청문회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방통위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저께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에 갑자기 항의 방문을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방통위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더니 이 오늘로 예정된 일정을 5일 미뤄서 다음 주로 넘어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연내 해임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방통위가 KBS 문제를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인가 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다린 이상 저희는 이제 고대영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그게 뭐 연내가 됐던 연초가 됐던 흔들림 없이 함께 간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청문회 이후에는 바로 해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청문회가 열리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제 결정권이 돌아가고요. 예. 그렇게 되면 강규영 이사가 해임된 자리를 이제 구여권과 구야권 이사가 현재와는 다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서 이사장을 교체하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연내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의 항해 방문으로 이게 연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5일 후로 연기됐다. 이런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의 내용은 그 애견 카페 맞죠? 네, 사실 뭐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그 실제 애견 카페도 많이 찾아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애견 카페를 방문하고 애견 동호회 회식을 하는 데에 KBS 로고가 크게 박힌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위해 썼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KBS 법인카드를 강아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애견 동호 회원들에게 직접 나는 우리 가족들 몰래 KBS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식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또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용한 게 벌써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가 오늘 원래 해임 권고 받아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청문회는 5일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 KBS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시민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파업을 110일째 이어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파업을 하면서 방송의 힘이 참 크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와서 KBS 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저희도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네티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저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 느끼고 있고요. 이제라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안 보면 되지 않느냐, 볼 게 얼마나 많은데라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드는 뉴스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도 좋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0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KBS 세노조 소속의 김미치라 KBS 기자였습니다. 정우성 씨를 뉴스공장으로 불러서 투샷을 찍는 건 공장장 자살행위 아니에요? 맞긴 하죠. 예, 그런 문자가 막 쇄도하네요. 예, 사람들 참 너무하네요. 자, 그 외에 돼지 살처분 뒤에 선물 시장도 있었다니.
이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리고 김현건 의원님에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로또도, 농협에서 로또도 하니까 로또도 봐주세요. 등등. 많은 문자가 김현건 의원 방송 시간에 왔고요. 네. 제주는 김어준이 부리고 방송은 손석희가 한다. 자, 이런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우성 씨 저희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근데 섭외가 쉽지 않은 분이라 된다고 하면 TBS 모든 여성 PD 그리고 기자들이 뉴스공장 달려오지 않을까 스튜디오로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분들.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 뉴스공장을 5일 동안 비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양지열 변호사를 대타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시선 집중형으로 팔려가가지고 대타의 대타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 잠깐 다음 주 대대타 임시공장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정님.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 생애 최초로 대대타 생방송 진행하시게 된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뉴스공장 나오라고 하실 때 보통 아침 6시 반에 연락하셔가지고 7시 20분에 하자고 하셨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래도 별로 안 떨렸는데 사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되게 떨리는데요. 예, 대대타. 예. 뭐 소감이랄 건 다른 건 없고 이게 뉴스공장이 위계질서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이 대타로 변호사님이 돼 있는데 변호사님이 안 되니까 이제 사무장으로 왔구나.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대대타 이정열의 뉴스공장이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남다른 각오 있으면 제가 15초 드릴 테니까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랄 건 없고 어차피 워낙 공장장님께서 훌륭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권한대행일 뿐이니까 원래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현상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현상 유지에 힘쓰고 그리고 공장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듯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뉴스공장의 주권은 청취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청취자로부터 나온다 이 생각으로 임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대대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스공장 대대타를 진행하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내년에 뵙겠습니다.